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의 담보로 막내의 몸이 잡혀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막내를 제 집 노비로 데려갈 것입니다. 빚이 얼마요? 30냥이요. 막내야, 내가 해결하겠다. 어떡해요, 도련님? 방법이 있어. 걱정 마. 정말요? 노비 문서에 손이 찍혔습니다. 그것도 그녀가 평생을 몸바쳐 키운 그 아이의 손도장이었습니다. 18배 동안 제 젖과 도련님 입에 미음을 넣어주던 여인이 이제 낯선 고을 상단의 재산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독대 뒤 어둠 속에 쪼그려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얹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을 뿐이지요. 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그 자리까지 몰아넣었으며 또 무엇이 그 여인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힐링 야담을 찾아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엽 한 작은 고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모와 도련님 그리고 배신과 보은에 관한 이야기이옵니다. 편안히 앉으시거나 누우셔서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고을 언저리에 양반가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안 이름은 밀양 박씨로 과거에는 현감을 지낸 조부 덕에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가문이었으나 대를 내려오며 가세가 기울어 이제는 기와집 한 채와 논면 마지기만 겨우 남아 있던 처지였습니다. 그 집 사랑채를 지키던 박서방은 30이 넘도록 과거에 연거푸 낙방하던 선비였고 안채를 꾸려가던 마님 이씨는 병약한 몸으로도 가게를 꼿꼿이 세워가려 애쓰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씨 마님이 아이를 낳던 해 겨울은 유난히 맵찼습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반자나 자랐고 우물과 두레박줄은 밤새 얼어붙어 새벽마다 더운 물을 부어야 풀렸습니다. 잔달이 된 마님은 아랫배가 당겨오는 밤부터 연실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입술을 깨물고 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그 곁에서 밤을 지새운 것은 다름 아닌 행랑채의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그 집에 3년 전 들어온 몸종이었는데 나이는 22이었고 반년 전에 아이를 사산한 슬픔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젖은 여전히 돌고 있었는데 산파 노파가 마님을 살피고 나서 막내를 따로 불러 조용히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아기가 나오더라도 마님 젖이 제대로 돌기 어려울 것이야. 내가 이 아이를 맡아야겠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꼭 모아쥔 채 고개를 한 번 끄덕였을 뿐이지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새벽 마님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훗날 박원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목소리도 가늘고 온몸이 팔에서 산파가 엉덩이를 몇 번이나 두드려야 겨우 울음을 터뜨렸을 만큼 여린 아이였습니다. 막내가 그 아이를 품에 안은 것은 아이가 나온 지 채 한 시즌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가늘고 붉은 손가락이 막내의 저고리 깃을 더듬어 쥐었을 때 막내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반년 전 제 아이를 안았던 그 손의 온도와 너무도 같았기 때문이지요. 막내는 잠시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른 뒤 아이를 더 단단히 감싸 안으며 등을 천천히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라. 이 막내가 있다. 그것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고 어쩌면 제 가슴속 어딘가를 향한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완이라 불리는 아이는 막내의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마님은 몸이 쾌차하지 못해 자리에 누운 날이 많았고 박서방은 서책을 펼쳐 들고 서당에 나가거나 사랑채에서 과거 공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이의 낮과 밤은 온전히 막내의 것이었습니다. 막내는 낮에 행랑채 한쪽에서 아이를 업고 마당을 쓸었고 밤에는 품에 안아 체온을 나누며 잠을 재웠습니다. 이른 봄 차가운 새벽에
아이가 칭얼거리면 저고리 안으로 더 바짝 끌어당겼고, 한여름 떼약볕이 마당에 가득할 때는 처마 그늘 아래 앉아 부채로 아이 얼굴 위 모기를 쫓았습니다. 완이가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던 날, 처음 내뱉은 말은 엄마가 아니라 막내야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막내의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작은 고개를 들어 방긋 웃으면서요. 마님은 그 말을 듣고 방문 너머에서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막내는 얼른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목소리로 일러주었습니다. 아니다, 도련님, 어머니는 안채에 계신 마님이셔요. 막내는 그냥 막내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또 한 번 웃었습니다. 막내는 그 웃음을 보며 입술 한쪽을 작게 올렸지만 눈가의 빛은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4살이 되자 마당을 혼자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6살이 되자 서당에 나가는 아버지 뒤를 졸졸 따라가며 글을 배우고 싶다고 떼를 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내는 완이 손을 잡아 행랑채로 데려오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조금 더 크시면 나리께서 손수 가르쳐 주실 것이옵니다. 그러면 완이는 입을 내밀고 마당 한쪽 모래 위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땅에 글씨를 긁어쓰곤 하였습니다. 막내는 그 옆에 앉아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완이가 쓰는 글씨 모양이 반듯하게 되도록 낮은 목소리로 방향을 일러주었습니다. 막내 자신은 그를 몰랐지만 그것이 아이를 향한 마음을 막지는 못하였습니다. 완이가 8살이 되던 여름, 집안에 큰 변이 생겼습니다. 박서방이 한양의 과거를 보러 올라간 것은 그의 초여름이었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노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논 한 마지기를 더 팔아야 했을 만큼 형편이 어렵던 때였는데 그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양 주막에서 채기가 들어 앓다가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는 소식이 고을에 닿았을 때 이씨 마님은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쓰러졌습니다. 마님의 몸은 그때부터 빠르게 쇠하였습니다. 이미 몸이 약하던 터에 충격이 더해지니 자리에서 일어나는 날보다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하였고 먼 친척들이 다녀가며 재산을 살피고 가는 눈빛들이 거슬렸습니다. 마님의 친정 쪽에서 아직 어린 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말도 나왔으나 마님은 완이의 손을 꼭 쥔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겨울 마님은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마님은 이불 위에 윗몸을 일으켜 앉은 채 등잔 아래 여인 얼굴을 들어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찬 기운이 돌았고 등잔불이 바람에 한 번 흔들리더니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막내야. 예, 마님. 완이를 부탁한다. 막내는 말없이 이마가 방바닥에 닿도록 큰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은 그 등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마님이 세상을 떠난 것은 그의 겨울이 채 가기 전이었습니다. 완이는 10살이었고 막내는 32이었습니다. 마님이 돌아가시자 집안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먼 친척 어른들이 연거푸 찾아와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논과 기와집도 빚과 맞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완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잃은 채 사랑채에 홀로 앉아 서책을 무릎에 펼쳐놓고도 한 글자 읽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집에 남아있던 것은 막내뿐이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은 하나둘 떠나거나 다른 집으로 옮겨졌는데 막내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친척 어른이 넌지시 다른 집에 팔려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막내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 눈을 바라보며 한마디 하였습니다. 도련님을 두고 갈 수 없사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와집 한 채는 결국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두 사람은 고을 외곽 초가집으로 옮겨 살게 되었습니다. 방 2칸에 부엌 하나,
낡은 나무 문이 겨울바람에 덜컹거리는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막내는 이웃 양반집에 빨래품을 팔고 삭바느질을 받아다 밤을 새워 바늘을 놀렸습니다. 그렇게 번 엽전으로 쌀을 사고 된장을 사고 가끔은 와니 먹으라고 볶은 콩 한 줌을 품에 넣어왔습니다. 와니는 그 시절을 어린 눈으로 보았습니다. 막내가 새벽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비비는 소리, 밤이 깊도록 등잔 아래서 바늘을 당기는 모습.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먼저 밥을 덜어주고 자신은 뒤에 조금 먹는 것도 보았습니다. 한 번은 와니가 막내 밥그릇을 들여다보니 쌀밥은 보이지 않고 누런 보리밥과 된장국뿐이었습니다. 와니가 막내야, 왜 밥이 이것뿐이냐고 물으니 막내는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대답하였습니다. 막내는 보리가 맛있습니다요, 도련님. 와니는 어린 나이에도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숙이고 밥그릇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니가 12살이 되던 봄, 막내는 큰 결심을 하였습니다. 삭바느질 품삯을 몇 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고을 서당 훈장, 어른께 찾아가 마당가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양반이었으나 집이 기울어 서당 비를 낼 형편이 못 됩니다요. 하지만 이 아이는 글을 잘 읽고 배움을 좋아하옵니다. 부디 받아주세요. 막내의 손에는 엽전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훈장 어른이 그것을 세어보니 석 달치 비용이 조금 못 되었습니다. 훈장 어른은 한참 동안 막내를 내려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니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다른 아이들은 와니가 초가집에 산다는 것, 몸종 유모 손에 이끌려 다닌다는 것을 알고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훈장 어른이 보지 않는 곳에서 흙을 던지는 아이도 있었고 집신을 숨겨놓고 깔깔대는 일도 있었습니다. 와니가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저고리 등에 흙이 묻어 있었고 눈두덩이 조금 부어 있었습니다. 막내는 와니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물었습니다. 누가 때렸습니까, 도련님? 와니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무도 안 때렸어. 넘어졌다. 막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물을 떠다가 와니 얼굴을 닦아주고 된장국을 새로 끓여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먹는 와니 옆에 앉아 천천히 등을 쓰다듬으면서 막내는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배우면 높아집니다, 도련님. 높아지면 아무도 함부로 못합니다. 와니는 그 말을 들으며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뭔가가 가슴 안쪽에서 꼭 가져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와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와니가 14살이 되던 해에 고을 사또가 바뀌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한양에서 내려온 인물로 관직 이름은 정현감이라 하였는데 고을에 내려오자마자 관할을 싹 바꾸고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백성들이 또 허리를 졸라매야 하는 판이었습니다. 그 무렵 와니네 초가집에도 예상치 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와니 아버지의 먼 친척 되는 박진우라는 자가 한양에서 내려와 고을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가 새 사또와 가깝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박진우는 와니를 찾아와 기름진 얼굴에 웃음을 달고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와니야, 내가 처지가 어려우므로 내가 돌봐줄 수 있다. 한양으로 같이 가면 공부도 시켜주마. 와니는 그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눈빛 속에 진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와니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아직 고을을 떠날 때가 아닌 것 같사옵니다. 박진우는 웃음을 거두지 않았지만 돌아가면서 뒷겨 쪽을 한번 흘겨보았습니다. 그 눈길이 막내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막내는 빨래를 널다가 등으로 느꼈습니다.
그 후로 박진우는 두어 달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조금씩 다른 말을 하였는데 어떤 날은 완이를 데려가겠다 하고 어떤 날은 막내를 다른 집에 팔아와니 학비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막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막내가 두려움을 감춘 방식이었습니다. 완이가 16살이 되던 봄,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눈 밤이 있었습니다. 막내가 삭바느질을 마치고 바늘을 내려놓았을 때 완이가 서책을 덮고 막내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마당에서는 봄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등잔 심지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막내야. 예, 도련님. 내가 먹은 쌀밥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느냐? 막내는 잠시 바느질감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합니다요. 배부른 날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완이는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크면 내게 흰쌀밥만 먹이겠다. 반드시. 막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 한쪽을 올리며 말하였습니다. 도련님, 막내는 보리밥이 맛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완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 안다. 막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여 다시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는데 바늘을 당기는 손가락이 아주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봄밤이 끝날 무렵 완이는 막내 등 뒤에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막내야,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하지만 나를 키워준 어머니는 여기 있다. 막내의 어깨가 한 번 작게 움직였습니다. 바늘이 천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완이가 18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서당에서 이름을 날리던 완이는 이미 고을에서 소문이 날 만큼 글재주가 뛰어난 아이로 자라 있었고 다음 봄에는 향시에 응시하겠다는 뜻도 세웠습니다. 막내는 그 소식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뻐하였습니다. 그해 가을 박진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박진우 뒤에는 관아 포졸 2명이 따라왔고 손에는 두툼한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며 꺼낸 이야기는 이러하였습니다. 완이 아버지가 생전에 진 빚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며 그 빚의 담보로 막내의 몸이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빚을 완이가 갚지 못하면 막내를 자신의 집 노비로 데려갈 권리가 있다고 문서를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완이는 그 문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빛이 하얗게 변하였습니다. 박진우는 완이 맞은편에 서서 웃음을 달고 기다렸습니다. 빚이 얼마요? 30냥이요. 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냥이라면 막내가 반년을 밤새워 바느질을 해도 모이기 어려운 돈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보름까지요. 박진우가 돌아가고 나서 완이는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막내는 부엌 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완이의 어깨가 조금씩 들먹이는 것을 보면서도 막내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등잔불이 켜진 방 안에서 완이는 막내를 불렀습니다. 막내야, 내가 해결하겠다. 어떻게요, 도련님? 방법이 있을 것이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이 밥상 옆에 앉아 국그릇을 가까이 밀어주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옵소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보름이 되도록 30냥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완이는 고을 이곳저곳에 손을 내밀어 보았습니다. 서당 훈장 어른께도 찾아가 사정을 털어놓았고 이웃집들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서도 곡식 창고가 빈집이 많은 시절 30냥을 선뜻 내줄 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름날 오전 박진우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포졸이 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상단 주인처럼 보이는 낯선 사내도 함께였습니다. 박진우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완이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기한이 지났소. 이제 문서대로 해야겠소. 완이는 박진우 앞에 섰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한 달만 더 주시오. 안 돼요. 보름만이라도. 안 돼요. 박진우는 포졸들에게 눈짓하였습니다. 포졸들이 부엌 쪽으로 걸어가자 막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막내는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걸어 나왔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고개를 바로 들고 그때 박진우가 완이를 향해 내민 것이 문서였습니다. 노비 이전 문서였는데 거기에는 이미 자세히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래에 도장을 찍을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도장을 찍어주면 끝이요. 완이는 그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막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내는 완이 눈을 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막내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완이가 떨리는 손으로 손을 내려놓는 것을 눈물 한 방울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 부디 향시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옵니다. 그것이 막내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진우의 일행과 함께 막내가 살인문 밖으로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완이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낙엽 몇 장을 마당으로 몰아왔습니다. 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도 없이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두 주먹으로 흙바닥을 한번 쳤습니다. 단 한 번이었지만 그 소리가 초가 처마 끝에 걸린 마른 잎사귀를 흔들었습니다. 박진우의 집은 고을에서 제법 큰 기와집이었습니다. 사랑채와 안채가 따로 있고 행랑채의 하인들이 여럿 묵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막내는 그 행랑채 끝방 한 칸에 짐을 두었습니다. 박진우의 아내는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였지만 하인들에게 각박한 여인이었습니다. 막내가 온 첫날 저녁 행랑채 하인들에게 각자의 맡은 일을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글씨를 아느냐? 모르옵니다. 그럼 부엌일과 빨래만 해라. 잘못하면 매다. 막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마님. 박진우의 집에서 막내의 하루는 새벽에 시작하여 밤이 깊어서야 끝났습니다. 새벽에 우물물을 길어다 부엌에 채우는 것부터 시작하여 아침 밥상 준비, 마당 쓸기, 빨래, 안채 마님 시중, 저녁 준비까지 이어지는 긴 하루였습니다. 손이 트고 발 뒤꿈치가 갈라졌습니다. 밤에 방 안에 들어오면 등불 하나 없이 어둠 속에 눕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하였습니다. 완이가 향시에 나간다는 것. 완이가 반드시 붙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막내를 새벽에 다시 일으키는 힘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완이의 초가집은 그 겨울이 유독 추웠습니다. 막내가 없으니 새벽에 화롯불을 지펴주는 손이 없었고 밥을 차려주는 손도 없었습니다. 완이는 서툴게 솥을 걸고 불을 떼다가 연기를 쏘여 눈물이 났고 쌀이 떨어진 날은 찬물에 마른 보리를 불려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이는 서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등잔 기름이 다 떨어지면 달빛 아래 앉아 글을 외웠고 손가락이 얼어붙으면 옷고름 안에 손을 넣어 녹이다가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완이 눈앞에는 늘 막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보리밥이 맛있다고 하던 그 거짓말, 배우면 높아진다고 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당 훈장 어른이 어느 날 완이를 불러앉히고 물었습니다. 완아, 내 눈빛이 달라졌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갚아야 할 빚이 생겼습니다. 훈장 어른은 그 말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마음을 잊지 마라. 봄이 왔습니다. 완이는 향씨가 열리는 읍내로 걸어갔습니다. 집신이 헤어져 발가락 하나가 드러났지만 그대로 걸었습니다. 시험장 앞에는 양반 자제들이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서 있었는데 완이의 무명 도포는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몇몇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완이는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이는 붓을 들었습니다. 글재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이 사라지고 마당의 모래 위에서 나뭇가지로 글씨를 긁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방향을 일러주던 손길이 기억에 살아났습니다. 완이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붓을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왔습니다. 완이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 맨 앞에 있었습니다. 향씨 합격 소식은 고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집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종 하나만을 의지해 살아온 아이가 향씨에서 첫 번째로 붙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진우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채에 앉아 완이의 합격 소식을 전해 들으며 잠시 표정을 굳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웃었습니다. 아직 과거가 남아 있었고 한양까지는 멀었습니다. 막내는 행랑채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다가 하인 하나가 전하는 말을 들으며 아궁이 앞에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장작이 타는 불빛이 막내 얼굴에 넘실거렸습니다.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이 조금 꺼져가는 것을 보고 장작을 하나 더 집어넣었습니다. 완이가 합격하였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향씨 합격 이후 완이에게 이런저런 관심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고을 유지들이 완이를 찾아 인사를 건넸고 서당 훈장 어른은 직접 한양 가는 길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박진우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박진우는 이번에는 웃음을 더 크게 달고 왔습니다. 한양에서 시험을 준비하려면 돈이 필요할 것이니 자신이 도와주겠다.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뒷바라지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완이는 그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거라. 막내의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진우의 웃음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펴졌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지. 빚 문서가 있는 이상 막내는 내 재산이야. 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밤 완이는 서책을 덮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내놓은 조건은 단순하였습니다. 자신의 지원을 받아 한양에 가고 과거에 붙으면 사또와의 관계를 통해 박진우에게 관직 한 자리를 얻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말 같았지만 그 안에는 완이를 자신의 도구로 쓰겠다는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완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완이가 한양으로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혼자의 힘으로였습니다. 서당 훈장 어른이 한양의 옛 친구에게 편지 한 장을 써 주었고 고을 사람 중 몇이 노자를 조금씩 보태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길을 나섰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고개를 셋이나 넘어야 했고 나루터를 두 곳 건너야 했습니다. 완이는 걸었습니다. 집신이 다르면 풀을 묶어 보충하며 걸었습니다. 주막에 묵을 돈이 부족한 날은
큰 나무 아래에서 도포를 덮고 누웠습니다. 새벽이면 찬이슬이 도포 위로 내려앉았고 완이는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막내가 떠올랐습니다. 막내가 새벽에 찬물에 손을 담그던 모습, 밤새 바느질하던 모습, 보리밥이 맛있다고 하던 그 말, 마지막으로 살인문을 나서던 모습. 그 모습들이 완이를 다시 일어서게 하였습니다. 완이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라, 반드시 간다. 한양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훈장 어른 친구의 집에 신세를 지며 공부를 이어갔는데 그분은 한양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완이는 서당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숙식을 해결하였습니다. 낮에는 가르치고 밤에는 배웠습니다. 한양의 과거 준비생들 사이에서 완이는 처음에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이들, 글씨체만 봐도 집안이 보이는 이들 사이에서 완이의 무명옷과 서툰 몸가짐은 도드라졌습니다. 그러나 완이에게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오래 앉아있는 능력, 잠을 줄여도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잊어서는 안 될 얼굴이 하나 있다는 것.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완이는 23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봄에 열린 과거에서 완이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관직을 받고 나서 완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고을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는 두 통이었습니다. 하나는 서당 훈장 어른께, 다른 하나는 박진우에게였습니다. 박진우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막내의 몸값을 치르겠노라. 가격을 알려달라.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완이는 박진우가 막내를 데려가던 날 들고 온 그 빈 문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완이는 오래전부터 마음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이 정말로 있었는가? 그 문서가 진짜인가 하는 의심이었습니다. 완이는 한양에서 문서를 다루는 아전 하나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빈 문서가 사후에 꾸며진 것인지 아닌지 알아낼 방법이 있겠소. 아전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서의 날인과 종이를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완이가 관직을 얻은 이후 박진우는 한동안 조용하였습니다. 완이가 고을 가까운 읍에 작은 관직을 받게 되자 박진우는 다시 찾아와 예전 약속을 상기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완이가 달랐습니다. 완이는 박진우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전이 조사한 빈 문서 결과를 박진우 앞에 펼쳤습니다. 문서의 종이는 완이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에 만들어진 종이었습니다. 날인 역시 박서방의 진인과 다른 가짜였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이 문서는 가짜요. 완이의 목소리는 낮고 고요하였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우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하였습니다. 오래된 일이고 기억이 흐릿하다는 말, 자신도 모르고 받은 문서라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전이 기록을 꺼내놓으니 더 이상 말이 막혔습니다. 박진우가 사기 문서로 노비를 팔고 산 일은 고을 관아의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재산을 일부 몰수당하고 고을 유지 자리에서도 밀려났습니다. 그것이 박진우의 끝이었습니다. 화려하던 기와집 때문에 세금 독촉패가 붙고 사랑채 손님들의 발길이 끊기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집에서 막내를 데리고 나온 날, 완이는 관아 문서를 손에 들고 직접 걸었습니다. 박진우의 행랑채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완이가 안으로 들어서자 하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막내가 어디 있소? 누군가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완이가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궁이 앞에서 무언가를 긁어내던 여인이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막내였습니다. 예전보다 여위었고 손등이 거칠었으며 머리카락에 흰 것이 몇 가닥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막내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완이가 커 있었습니다. 어린 도련님이 아니라 관복 비슷한 옷을 입은 성인 남자가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막내야. 완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막내는 두 손을 앞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려 하였습니다. 도련님, 이 막내가. 고개 들어.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완이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늦었다. 막내는 그 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두덩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이 늦지 않으셨습니다. 막내가 완이의 집에 들어온 첫날 저녁, 완이는 직접 밥을 지었습니다. 서툰 솜씨로 쌀을 씻고 솥에 앉혔습니다. 물을 잘못 맞추어 처음에는 밥이 조금 질게 되었지만 어쨌든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나서 완이는 막내 앞에 밥그릇을 놓았습니다. 먹어라. 막내는 그 흰 쌀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수저를 들었습니다. 첫 한 술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었습니다. 완이가 맞은편에서 막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막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훌쩍임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밥을 씹으면서 흘렸습니다. 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막내 밥그릇이 비워지면 다시 수북이 담아 주었습니다. 맛이 어떻소? 막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대답하였습니다. 맛있습니다요, 도련님. 거짓말이 아니냐? 막내가 고개를 들어 완이를 보았습니다. 완이의 눈에도 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이후 막내는 완이 집의 안살림을 맡아 살았습니다. 예전의 몸종으로서가 아니라 완이가 공식적으로 방량해 준 양인으로서였습니다. 방량 문서를 쓰던 날 아전이 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집안과 무슨 관계이옵니까? 완이는 붓을 들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나를 키운 사람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전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서를 마저 작성하였습니다. 막내의 남은 세월은 따뜻하였습니다. 완이는 해마다 봄이 되면 막내에게 새 옷을 지어 주었고 겨울이 오면 두꺼운 소미불을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식사 때는 빠지지 않고 흰쌀밥이 올라왔습니다. 막내는 그 밥상을 받을 때마다 처음에는 어색하여 손을 저었지만 완이가 고집스럽게 차려내니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여러분, 한 여인이 아이를 키운 세월은 단 한 번도 제 이름을 남기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은 고스란히 아이의 뼈와 마음 속에 새겨졌습니다. 피보다 깊은 정이 있다 하였습니다. 지극한 마음은 언제나 먼 길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돌아오더랍니다. 낮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높으면 귀한 사람이 옵니다. 막내가 그러하였습니다. 힐링야담은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전해지길 바란다면 공유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